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더 사건 파일입니다. 오늘은 조선 성종 시기에 일어난 잔인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498년인 성종 9년 1월 왕족인 황산수 이문이 모하관 동쪽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한 여자 시신을 발견하고 성종에게 달려가 신의 집 북쪽에 여인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데 머리가 깨지고 몸에 칼로 그어진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어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사옵니다 하며 보고를 합니다. 1월이면 땅이 얼어붙을 계절인데요. 밤새 버려져 있었는지 여인의 시신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그 상태 역시 심각했는데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듯 머리가 깨져 있었고 팔과 다리를 칼로 난자한 것 같은 상처가 곳곳에 갈라져 있었으며 주위에는 독이 올라 퍼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누군가 손으로 목을 조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혀가 반쯤 뽑혀 나오다가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심한 고문을 당한 듯 괴로워하는 표정 그대로 굳어 있었죠. 시체의 상태만 보아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성종은 이토록 참혹하고 잔인한 살인을 한 자가 누구인지 그 범인을 밝혀내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명을 받은 3사에서 시체가 발견된 주변을 탐색해 보았지만 10여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 곳과 가까운 창원군 이성의 집도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창원군이 너희가 어찌 내 집을 수색하느냐, 내 집은 통기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 물러가라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반 민가처럼 통호의 번호가 없는 특권층이라 수색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창원군은 누구일까요? 누구이길래 이렇게 당당히 수색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세조는 늙음하게 후궁 금빈 박씨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창원군 이성이 그 둘째로 10살의 창원군에 보내졌습니다.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니 성종의 작은 아버지 격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나 동갑이었으며 사건이 일어난 해 성종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원군 이성은 그 성격이 방탕하고 예법을 따르지 않기로 유명했는데요. 목사 노호신의 딸에게 장가들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 다시 판관 한찬우의 딸과 결혼했지만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창원군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포악해졌고 다른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다녔는데 이를 나무라는 장인을 보고 이깟일로 나를 타박하냐며 장인을 하인처럼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72년에는 형 덕원군과 함께 폐암사에 불공을 들이러 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왕족이 대놓고 불교를 숭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또 온양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목욕은 하지 않고 여러 고을을 놀러 다니며 수령들을 능욕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역마를 함부로 타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늦은 봄 한참 농사로 바쁜 시기였는데 말이죠. 보고를 받은 성종은 벌로 그의 관노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창원군은 또 길거리에서 재상을 욕보이는 폐악질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에 세조의 왕후인 정의왕후가 자주 꾸짖었지만 그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건 이야기로 돌아가면 3사는 창원군의 수색 거부에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형조자랑 박철윤이 성종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오늘 명을 받아 각 집을 살핀 다음 창원군 이성의 집에 이르러 상황을 알리고 들어가려 하니 창원군이 끝까지 막아서면서 오히려 관원들에게 해를 가하려 하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수색할 것을 명해 주소서. 이에 성종은 이 여인을 죽인 자를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누구이든 그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 수색하라 하였는데 창원군이 행한 바는 지극히 잘못되었다. 그 까닭을 추궁하고 다시 수색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창원군 이성은 왕명을 보고도 요지부동 물러서지 않았죠. 당시 여인의 시체는 머리에 상처가 나 있었기 때문에 성강 위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추측이 되었는데요. 성 위를 돌다가 끊어진 머리털 약간과 끊어진 노끈 한 잣줌을 찾았는데 모두 핏자국 투성이었고 이 머리털을 시체의 머리털과 대조해보니 길이와 굵기가 조금도 차이가 없어 죽은 여인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군 이성의 집 동쪽편에 붙은 산이 성에 이르러 끝나고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웠습니다. 3사는 이를 증거로 내세워 창원군 이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수상한 흔적을 보이던 창원군의 종 동량을 잡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의 속옷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원이 피가 묻은 이유를 물으니 동량은
주인에게 월형, 즉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당할 때 묻은 것이라고 둘러대는데요. 이것은 뻔한 거짓말이었죠. 다른 종이 동양이 월형을 당한 시기는 이미 4, 5년 전이라는 진술을 했는데 피자국은 며칠 전에 묻은 것이라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받은 성종은 동양을 곤장을 쳐 신문하면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으나 그 집은 깊숙한 데 있으니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은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이 무리를 정밀하게 국문하라고 명을 내리면서 섣불리 창원군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립니다. 창원군은 종친이니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런 가운데 1월 27일 성종이 상참을 받으려 하고 있었는데요. 도승지 신준이 봉투를 하나 들고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신이 어제 저녁에 집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집사람이 작은 편지를 내보이며 어떤 사람이 최첨지의 편지라면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신이 봉한 것을 열어보니 2통의 편지가 있었는데 한 통은 봉해진 상태로 상전개탁이라 하였고 빨리 상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비로소 익명서인 것을 깨닫고 다시 보니 겉에 무명이라는 2 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익명서는 사실로 믿을 것이 아니지만 버릴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성종은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도록 명했는데요. 승지 김승경이 편지를 살펴보니 고급 시전지로 보이는 종이에 급하고 매우 조잡한 글씨로 여자의 시체는 거평군 부인이 질투하여 한 짓이니 종 가외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었죠. 거평군이라면 정종의 손자로 남이의 난을 진압해 세조의 총애를 받은 공신인데요. 그러니의 부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니. 편전 안에 웅성이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성종은 바로 익명서의 내용을 수사하도록 명했고 김승경이 곧 3사의 당상 어세공과 윤세경과 의논하여 낭창을 보내 종 가외를 잡아 여자 시체의 신원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외는 투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저의 팔촌 동생 고읍진 것 같은데 창원군의 구사로 그 집에서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내가 창원군이 고읍지를 간통하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여인의 시체가 고읍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읍지가 창원군의 노비라는 뜻이죠. 가외가 고읍지의 용모와 복색을 말하는데 여인의 시신과 일치했습니다. 이에 시체를 직접 보게 하니 팔촌 동생이 맞다며 죽을 상이 되어서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창원군은 고읍지가 자신의 종이 아니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여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3사에서 창원군에게 구사의 이반을 드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창원군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반은 나라에서 종친이나 공신에게 나누어졌던 구사, 즉 노비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를 뜻하는 것이며 꼭 보관해 두어야 하는데 창원군은 이 이반이 없다고 한 것이죠. 3사에서 성종에게 이반을 찾아야 하니 창원군의 집을 수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황간 조진과 한림, 최진이 창원군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러자 창원군이 이반을 이미 보냈다고 말을 바꾸면서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그러는 사이 창원군의 종들을 계속 신문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창원군의 종 원망과 석산, 여종 성금, 도질금, 무신 등이 우리 주인이 고읍지를 죽인 게 맞습니다 라는 실토를 한 것입니다. 이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던 종 동양, 산이, 여종 부합 등도 창원군 이성이 고읍지를 죽였다는 실토를 합니다. 하지만 창원군 이성은 계속해서 노비들이 모두 거짓으로 승복했으며 고읍지를 본 적도 없는데 어찌 죽일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에 타간 경준이 성종에게 창원군 이성을 국문하게 해달라 청하는데요. 성종은 종친을 가두고 국문할 수는 없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창원군의 종들은 창원군을 살인자로 지목하면서 그가 고읍지를 죽인 연유를 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종 원만이 사실 고읍지를 죽인 것은 홍옥형입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고읍지를 죽인 것은 창원군 이성이 맞지만 그 원인 제공자가 홍옥형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홍옥형은 다른 집의 여종 옥금을 깨어내 간통하고 창원군 집에 넘긴 양반으로 무례배 같은 인물이었는데요. 옥금을 핑계로 창원군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옥금의 기둥서방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옥형은 올 때마다 옥금과 친한 고읍지에게 말을 붙이고 음흉한 눈길로 쳐다보기도 했죠. 고읍지는 홍옥형의 이런 눈길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옥금이 있는데 왜 나를 쳐다보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홍옥형이 고읍지의 꿈에 나오게 되는데요. 고읍지가 대문을 나오기를 기다려 그가 손을 낚아채는 꿈을 꾼 것입니다. 놀라서 깬 고읍지는 섬뜩한 느낌에 손목을 한참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읍지는 옥금에게 조심스레 꿈에 홍옥형을 보았다 라고 털어놓게 되는데요. 사실 홍옥형의 인상이 좋지 않으니 너도 그를 너무 믿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고읍지는 자신의 친구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 꿈 이야기를 하며 나름 조언을 한 것인데요. 옥금은 고읍지의 말을 오해하게 됩니다. 홍옥형을 정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옥금은 홍옥형이 고읍지를 훔쳐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종종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을 하면서 이들 사이를 오해했고 홍옥형이 예쁜 고읍지에게 넘어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인 고읍지를 질투했고 급기야 증오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죠. 옥금은 창원군의 신복 원만을 불러 고읍지의 꿈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고읍지의 꿈에 홍옥형이 나타날 만큼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부풀려서 말을 한 것입니다. 고읍지의 꿈 이야기는 곧 창원군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원군은 두 눈에 불이 번쩍이는 듯 화가 나는데요. 사실 곱상한 외모의 고읍지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은근히 지분거리며 널 곧 내 여자로 만들겠다라는 언지를 주기도 했던 터라 고읍지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었다 하니 참을 수 없는 질투심에 폭발하게 된 것이죠. 차원군 이성은 다른 노비들을 시켜 당장 고읍지를 잡아오도록 했는데요. 영문을 모른 채 벌벌 떨고 있는 고읍지에게 네가 꿈에 홍옥형을 보았다는데 무슨 뜻이냐 하며 차갑게 묻습니다. 고읍지는 꿈에서 손을 잡혔다는 말을 했다가는 큰 일을 치를 것 같은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는데요. 차원군은 고읍지를 횡랑 처마에 매달고 치마와 저고리를 벗겨냅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차원군, 그의 잔인한 본성이 튀어나왔고 종들이 보는 앞에서 칼끝을 배 언저리에 대고 그어버립니다. 너무나 큰 고통에 고읍지가 비명을 지르자 종석산이 헝겊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죠. 차원군은 이어 고읍지의 팔과 다리를 날카로운 칼날로 그어대기 시작했고 칼에 베인 부위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잔인한 화풀이를 한 차원군, 칼을 종 원만에게 내어주고 마무리를 하라고 말하는데요. 원만은 차마 고읍지에게 칼을 댈 수 없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미약하게 반항하며 목숨을 구하려던 몸부림은 곧 잠잠해졌고 그렇게 고읍지는 15살 어리고 고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외간 남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살해된 것이죠. 차원군의 종들이 살인사건의 현장으로 지목한 곳을 다시 살피니 흐른 피가 땅에 있고 뿌린 피가 벽에 가득해 이들의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모든 죄를 자복하자 동부승지 이경동은 차원군의 잔인한 살인 과정을 성종에게 보고하면서 차원군이 고읍지를 죽인 것이 분명하다는 말을 합니다. 성종은 매우 난감해합니다. 세조의 아들 차원군, 성종에게는 왕실 어른인 셈인데 이대로라면 그의 죄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잔인한 살인을 한 그에게 사형을 내려야 했지만 우 어른을 죽인다는 것은 강상법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승복했다. 다시 차원군에게 물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거든 증거에 의거해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뜻을 대군들에게 전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종친의 죄를 신문하는 일이라 월산대군, 밀성군 등 종친들과 영의정과 3, 4의 당상이 함께 차원군을 신문해야 하는데 이 신문에 참여한 월산대군, 밀성군에게 종들의 자백만으로는 안 된다. 물증을 찾으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이에 대군들은 여러 증거가 이미 명백하니 차원군이 비록 승복하지 않아도 죄를 주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성종은 무조건 물증을 찾으라는 명을 내리죠. 우선 차원군이 고읍지를 해할 때 쓴 칼을 찾아야 했는데요. 차원군의 집을 수색해본 결과 살인에 사용됐다는 환도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철갑상어 껍질로 칼집을 만든 고급스러운 삼인검, 삼진검 2자루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이에 성종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다시 신문하도록 명했는데 성종의 재조사 명령에 승지들이 모두 반대를 합니다. 차원군 이성은 3, 4의 낭청이 집을 수색할 때 명을 거역하고 들이지 아니했으니 사람을 죽인 죄는 작으나 명을 거역한 죄는 크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에 성종은 경들은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 내가 면대에서 말하겠다 하며 반대를 물리죠. 그리고 그해 2월 17일 승정원에 내가 창원군이 살인한 것을 무조건 의심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의 웃 어른이기 때문에 고업제 출처를 친히 물은 후 처리할까 하는데 어떠한가 하고 묻는데요. 승지들은 이를 반대합니다. 이때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 이정이 고업제 출처는 박기남이 알고 있으나 박기남이 알고 있을 터이나 창원군이 굳이 숨기고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기남이 죽었으니 다시 알아볼 곳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갑사였던 박기남이 원래 고업지의 주인인데 얼마 전 돌연사를 한 것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말이죠. 고업지를 창원군 집에 넘긴 것을 증명해줄 박기남이 사망을 했으니 창원군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박기남은 왜 갑자기 사망을 한 것일까요? 이것 또한 몹시 수상한 일이었죠. 여튼 며칠 후 성종은 후원에 나가 직접 이 사건에 관련된 노비들을 신문합니다. 성종이 작은 일이라면 내가 어찌 친히 묻겠는가? 오늘 너희는 실정을 말해야 한다 하며 반복해서 신문하게 되는데요. 노비들은 이전에 진술한 대로 진술을 할 뿐 새롭게 밝혀지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 성종은 이성이 고읍지를 살해한 죄는 크다. 가장 중한 죄는 삼사가 전교를 받들고 수색하는 것을 거역한 것이다. 다만 물증이 없어 법대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다. 외지에 보내도록 하되 출입을 금지한다면 안치와 같으니 이를 고려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외지에 보내도록 하되 출입은 자유롭게 하라는 명인데요. 이에 승지 등이 이성의 성생활이 광망해 만약 금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소재지의 수령이 이를 금하기 어려우므로 출입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시 아뢰었지만 성종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창원군에게 유배령을 내린 지 이틀도 되지 않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떠냐며 중신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창원군의 재질이 가볍지 않으니 마땅히 먼 지방에 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대왕 대비께서 하교하기를 세조대왕의 친자인 창원군을 하루아침에 외방에 부처한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다. 하물며 창원군은 그 생계가 비난하니 집을 떠나 생업을 잃는다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우선 너그럽게 용서해 개가천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가 하셨다.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매우 슬프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에 승정원은 이미 성종의 뜻을 알고 있는지라 창원군을 집에 있게 하되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벌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며 성종을 따르는 말을 합니다. 성종은 기다렸다는 듯 창원군을 부처하지 말고 직천만 회수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원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이 성종의 판결에 불복해 창원군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연일 올리게 되는데요.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천 역시 그해 10월에 다시 돌려주게 되죠. 한편 종원만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읍지를 죽인 것, 또 종석산이 새끼로 고읍지를 매다는 것에 대해 각각 장 90대와 도 2년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종동량, 산이 등도 고읍지의 시체를 성 밖에 던진 죄로 각각 장 60대, 도 1년에 처해지죠. 또 이들은 고읍지가 피살된 것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가 더해져 장 100대를 맞고 변방의 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천금과 계집종 부합, 성금, 도질금, 인질덕, 무심은 잔읍의 노비로 보내고 부비, 석금도 천민으로 격하되게 됩니다. 한편 도승지 신준에게 전달된 임명서의 투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적법한 벌을 받지 않은 창원군 고읍지 사건이 있은 지 6년이 지나 27살에 요절하게 됩니다. 창원군 사망 후 여도라는 시효가 내려졌는데 지난 허물을 뉘우치지 않는 것을 여라고 하고 중년에 일찍 사망한 것을 도라고 한 것이니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죽은 창원군을 비웃는 시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원군의 어머니 금빈박 씨는 아들의 시효가 못마땅하여 바꿔줄 것을 요청했지만 신하들은 적절한 시효이며 한 번 내린 시효를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며 반대를 하였고 성종도 이를 받아들여 여도라는 시효를 확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은 창원군 이성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그가 요절한 것은 나름의 벌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